밤 10시, 낡은 빌라 복도에 울려 퍼지는 문 두드리는 소리. 채무자 한도윤 씨 맞으시죠? 내일 통장 동결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 상계로 합의하시죠. 서연의 손이 떨리며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인다. 제 연금은 제 생명입니다. 재활과 집세 살아있다는 증명인데 왜 그것까지 가져가려 하십니까? 도윤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강우의 얼굴에 잠깐 흔들림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낡은 빌라 단지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계단 창문 곳곳에는 동네 금융업체들의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어서 마치 도시의 절망이 종이 조각으로 변의 벽에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빠른 대출, 무직자 환영, 당일 승인 같은 달콤한 유혹의 문구들이 누군가의 급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2층 끝집에서는 분식집 기름 냄새와 함께 라디오의 옛 노래가 은은하게 흘러나옵니다. 32살 한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감긴 재활용 밴드를 천천히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 이제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당한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따라다니지만 도윤은 매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하며 근육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여보, 약은 챙겼죠? 28살 박서연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단 있는 현실주의자인 서연은 새벽 4시부터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도윤의 혈압약, 소염제, 근육이완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들이 한 움큼입니다. 응, 다 챙겼어. 오늘은 팔 운동을 조금 더 해볼게. 도윤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재활 의지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휠체어 옆 작은 테이블에는 재활운동 스케줄표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고 매일매일 체크 표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연금날만 잘 넘기면 된다. 그 돈은 우리의 숨이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생명줄이야. 장애연금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수입원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그 돈으로 도윤의 재활비용과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또다시 연체 안내장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봉투를 보며 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도윤의 산업재해 이전의 생활비 부족으로 빌린 여러 대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도윤이 건설 일용직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평화라기보다는 겨우 버티고 있는 고요함이 감돕니다. 라디오에서는 사랑했지만 이젠 안녕이라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도윤은 창밖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재활운동을 계속합니다. 예전에는 저 강변에서 서연과 함께 산책도 하고 치킨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장애연금이 나오는 날까지 이제 닷새가 남았는데 체납된 관리비가 10만 원, 도윤의 약값이 월 5만 원 가리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연체 안내장들입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이 많다. 도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자신 때문에 서연이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버티는 거죠. 당신도 매일 재활 운동하느라 힘들잖아요. 서연은 씩씩하게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면서 서연은 잠깐 계단에 기대어 한숨을 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도 구멍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원망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쪽을 택했습니다. 빌라 복도를 지나가며 서연은 다른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들을 봅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자들, 반찬 배달 용기들, 평범한 일상의 흔적들이지만 그녀에게는 부러운 평범함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이들처럼 걱정 없이 택배를 주문하고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1층 복도 게시판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춰서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도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지만 아직 도윤의 몸 상태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내일 오전에는 상담센터에서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도윤의 재활을 위해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낼 것입니다. 연금날이 오면 적어도 한 달은 숨을 쉴 수 있을 테니까요. 멀리서 분식집 아주머니가 서연아, 오늘도 고생한다. 라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서연과 도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도윤의 병원 갈 때 차를 태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온정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빌라 전체가 고요에 잠긴 가운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고 편의점에서 막 퇴근한 서연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치고 반가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문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채무자 한도윤 씨 맞으시죠? 대한채권관리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서연과 도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편함에 쌓여있던 연체 안내장들이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박강우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생각보다 점잖은 인상이지만 밤늦은 시간 찾아온 것 자체가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통장 동결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 상계로 합의하시죠. 강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타 수입 항목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기타 수입이라는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혹시 장애연금까지 노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켭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잠깐만요. 장애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묶을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지만
확신에 찬 어조입니다. 남편의 산업재해 이후 관련 법률을 나름대로 공부해 둔 덕분입니다. 강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강제 집행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합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분할 상환도 가능하고요. 도윤이 휠체어를 돌려 현관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제 연금은 제 숨입니다. 재활과 집세,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명인데 왜 하필 그것까지 가져가려 하십니까? 강우는 도윤의 절절한 호소에 잠깐 흔들리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업무적인 표정으로 돌아가며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빚은 빚이고 갚아야 할 돈은 갚으셔야죠. 서연은 합의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기타 수입에 대한 상계동의 조항을 발견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장애연금도 빚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우는 약간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보통 채무자들은 이런 법적 지식이 없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연은 예상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발적 동의라면 문제 없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강우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자발적 동의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밤늦은 시간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느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지금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들어보이자 강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명함에는 대한채권관리 박강우 차장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여러 금융 관련 자격증 번호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강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차장님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셔츠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지만 금세 옷깃으로 가려집니다. 일은 일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안 되죠. 서연은 합의서를 강우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이 조항을 지우지 않으면 절대 서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하고요. 강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별다른 말 없이 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을 닫고 나서 서연과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법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증거도 있고요. 서연은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빌라는 다시 고요 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평화롭기보다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도윤과 함께 대한채권관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지하철역 근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복도에는 값싼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고 벽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간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빠른 추심, 채권 전문, 법률 상담 같은 문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서연은 도윤의 휠체어를 직원 한 명과 함께 계단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서연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상대방은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 몇 개가 놓인 협소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직원들은 모두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금만큼은 갚으셔야죠. 이자라도 먼저 입금해 주세요. 내일까지 답변 안 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마치 사람의 절망을 먹고 사는 곳 같은 분위기입니다. 서연은 도윤의 휠체어를 밀며 접수 데스크로 향합니다. 데스크 위에는 채권 추심 규정 준수, 고객 권익 보호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실제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제 방문하신 박강우 차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이 말하자 접수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강우를 부릅니다. 전화 너머로 네, 한도윤 씨 오셨습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잠시 후 어제 봤던 강우가 나타나는데 낮에 보니 그의 인상이 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하고 어깨도 약간 구부정합니다. 밤늦게까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우는 사무실 한쪽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유리로 칸막이가 된 작은 공간으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차단되지만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립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긴장됩니다. 강우는 서류 폴더를 펼치며 말을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상계로 합의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원금이 800만 원인데 이자와 연체료까지 합치면 이미 1,5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서연은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빚이 거의 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연체료가 이렇게 많이 붙나요? 연체가 길어질수록 복리로 계산되니까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자는 겁니다. 강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런 설명을 수백 번 해본 듯한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서연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다시 켜면서 대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때 옆 책상에서 다른 직원이 끼어듭니다. 저희는 자발적 동의만 받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없어요. 그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인데 말투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티가 역력합니다. 동의로 법을 넘어설 수는 없죠.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를 찾아보세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책상 귀퉁이에 살짝 보이는 문서의 제목이 서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서류는 뭔가요?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우는 급하게 서류를 덮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그 내용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기타 수입의 체크를 권유, 자발적 동의 강조, 법적 문제 최소화, 감정적 호소 차단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약점을 공략하는 매뉴얼 같았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담 가이드라인입니다. 강우가 어색하게 대답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녹음 중입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들어보이자 사무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전화를 잠깐 멈추고 이쪽을 쳐다봅니다. 상담실 유리병 너머로 시선들이 집중됩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리면서 목에서 어린 시절 사진이 든 작은 펜던트가 반짝입니다. 목걸이 줄이 흔들리면서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금색 빛을 냅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 안에는 흐릿하지만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강우의 셔츠 안쪽에서도 비슷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그 펜던트에 머물고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강우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서연도 뭔가 익숙한 느낌에 당황합니다. 그 금색 펜던트의 모양과 크기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강우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떠오릅니다. 보육원에서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사진 속 여동생의 모습과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자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만 늘어납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불법적인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우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의 눈에는 업무적인 냉정함과 개인적인 복잡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차장님,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연금은 저에게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재활도 해야 하고 살아갈 희망도 그 돈에서 나오거든요. 강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한채권관리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여러 채무자들의 파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에는 월별 추심 실적표가 붙어 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로 가득한 표는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강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팀장 앞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어. 팀장은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로 목소리가 거칠고 눈빛이 차갑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계속 말합니다. 특히 강우, 내가 맡은 케이스들이 문제야. 한도윤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강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상대방이 법적 지식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압류를 거부하고 있고 녹음까지 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문제가 되나? 팀장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던집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야.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긴 원청 회사가 넘긴 건이라고.
대성건설에서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맡긴 거야. 강우는 팀장의 말에 놀랍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대성건설과 대한채권관리 사이에 위탁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산업재해 관련 채권 추심 위탁, 연금 포함 전 재산 압류 추진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라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원청 회사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윤 씨는 피해자인 셈인데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피해자고 뭐고 없어. 빚은 빚이야. 팀장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냅니다. 회의실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금까지 받아내라고. 세게 밀어붙여야 해. 자발적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옆에 앉은 김 과장이라는 직원이 끼어듭니다. 팀장님,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연금 압류건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 회사가 문제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는 일어나서 강우 앞에 서며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합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야. 강우, 예전에 내가 사내에서 윤리 문제 제기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이번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야.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발령 날 수도 있어. 강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몇 년 전 회사의 불법적인 추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허위 서류 작성과 협박성 추심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지만 오히려 그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인사 기록에 남아있고 승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이 계속 압박합니다. 대성건설에서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산업재해 책임 회피라는 이미지가 퍼지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더 큰 수수료를 주기로 했어. 성공하면 너도 성과급 받는다. 알겠습니다. 강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 본 서연의 펜던트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도윤의 절망적인 표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강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한도윤의 파일을 다시 펼쳐봅니다. 파일 속에는 산업재해 당시의 신문 기사와 관련 서류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크레인 사고로 작업자 중상, 안전수칙 위반으로 추정, 작업자 부주의가 원인 같은 제목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청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불충분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강우는 인터넷으로 당시 사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봅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읽어보니 대성건설이 안전장비 미비와 작업 환경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모두 작은 지면에 짧게 처리되어 있고 회사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부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는 도윤과 서연이 사는 빌라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추심을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점점 더 거부감이 듭니다. 특히 서연의 펜던트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빌라 복도에는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나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들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인데 강우에게는 자신이 그 평범함을 파괴하러 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 9시경 강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도윤이 나타납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습니다. 또 오셨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강우는 공문서 봉투를 내밉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나와 통지서를 받아봅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고 여전히 기타 수입에 대한 상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전체 동결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입니다. 계좌 동결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우는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계좌가 동결되면 도윤 부부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연금도 받을 수 없고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 연금은 제 숨입니다. 도윤이 강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재활치료비, 약가, 생활비, 그리고 살아있다는 희망까지 모든 게 그 돈에 달려 있어요. 그걸 빼앗으면 저는 정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우는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차장님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혹시 형제자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강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형제자매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의 정기 재활 검진일입니다. 서연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갑니다. 하얀 복도에는 형광등이 길게 늘어져 있고 그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평소보다 침묵이 깁니다. 어제 받은 통지서 때문에 둘 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말 계좌가 동결되면 어떡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병원비도 낼 수 없고 도윤의 약값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괜찮을 거야. 법이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 도윤이 대답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막막한 심정입니다. 재활의학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연금 압류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무료 상담은 예약이 몇 주씩 밀려 있고 유료 상담은 당장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최소 상담료가 30만 원이라고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다른 환자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에 잠깁니다.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목발을 짚고 있고 할머니 한 분은 손목에 깁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도윤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서연은 도윤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도윤의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재활 진척도는 양호합니다.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네요. 의사의 말에 도윤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오릅니다. 척추 주변 근육도 많이 강화됐고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재활하시면 상체 기능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다만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서연이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월 평균 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험 적용받아서 그 정도예요. 의사의 답변에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연금에서 그 비용을 빼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은 화장실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도윤은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환자들이 지나다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박강우입니다. 강우도 도윤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건강검진 접수증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검진 받으러 오셨나요? 네,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합니다. 차장님은 무슨 일로? 저는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강우는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건강검진 때문에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 더욱 어색합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 일로 병원에 온 것도 팀장 몰래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제 통지서,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차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도윤이 말하다가 멈춥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강우가 무언가 결심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에요. 대성건설에서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희 회사에 위탁한 건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친 건설 현장이 대성건설이었는데. 맞아요. 회사에서는 연금까지 압류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자발적 동의만 받으면 된다면서. 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서 강우의 말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장님도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거네요? 서연이 강우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거부하면 다른 직원이 투입될 거고 그 사람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팀장은 이번 건으로 큰 성과급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연이 말을 하려던 순간 강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팀장이라고 표시됩니다. 네, 팀장님. 지금 확인 중입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네, 오늘 안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강우는 전화를 받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팀장의 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옵니다. 전화가 끝나자 강우가 한숨을 쉽니다. 오늘 안에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 안 그러면 내일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저도 다른 부서로 발령 날 수 있다고 위협하더군요. 서연은 강우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갈등이 역력합니다. 차장님,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준다는 게. 강우가 망설입니다. 증거 자료 같은 건 말이에요. 회사에서 불법적인 압류를 지시한 증거가 있다면.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서류 같은 것 있지 않나요? 강우는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서연의 목에서 펜던트가 다시 반짝입니다.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펜던트에 반사되어 빛을 냅니다. 그 목걸이. 강우가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서연이 놀라며 펜던트를 만집니다. 이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받은 거예요.
제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20여 년 전 헤어진 오빠를 찾기 위해 줄곧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 안쪽 펜던트를 꺼냅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금색 펜던트가 나타나자 병원 복도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빠 이름이 뭐였나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손에 든 펜던트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강우. 서연이 대답하다가 멈춥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설마, 서연아? 강우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내가 오빠야. 병원 복도에 흐르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찾던 오빠가 바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오빠가 맞나요? 강우는 펜던트를 열어 안에 든 사진을 보여줍니다. 흐릿하지만 어린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8살 강우와 5살 서연이 보육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연도 자신의 펜던트를 열어 보이자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헤어진 뒤 줄곧 너를 찾고 있었어. 강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납니다. 성이 바뀌어서 찾기 어려웠는데 입양 가면서 박씨에서 다른 성으로 바뀐 거구나. 저도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도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서연의 오빠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오빠가 우리를 모르고 그런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다니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다니지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강우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합니다. 한적한 공간에서 강우는 그동안 쌓여왔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보육원에서 너를 잃고 나서 매일 울었어. 입양 가는 가족들마다 서연이라는 아이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강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가족들에게 오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일은 잊으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이 목걸이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쓴웃음을 짓습니다. 제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합니다. 아니에요. 오빠도 몰랐던 일인데. 서연이 말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하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강우가 결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회사 내부 자료를 모아서 신고하자. 하지만 오빠 직장은 어떡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상관없어. 동생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강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옳은 일이야. 그날 저녁 강우는 회사로 돌아가
혼자 남아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는 강우 혼자만 남아 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만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팀장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대성건설과의 계약서,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금 항목 체크 지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장애연금을 기타 수입으로 분류하여 상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우는 휴대전화로 이 문서들을 촬영합니다. 또한 팀장과 대성건설 담당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도 컴퓨터에서 찾아냅니다. 연금까지 받아내야 한다. 자발적 동의만 받으면 문제없다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전자서명을 대신 진행하라는 내부 지시서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전자서명을 진행하라는 불법적인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빌라에서는 서연과 도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를 앞에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빠가 정말 도와줄까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오빠는 원래 정의감이 강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약한 아이들 괴롭히는 걸 못 봤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강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료 다 모았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이번엔 끝장을 내자.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오빠가 이제는 자신들 편이 되어 함께 싸우겠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든든합니다. 이제 우리도 반격할 차례네요.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도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하고 금융감독원 민원도 접수하고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하자. 맞아요. 한쪽이 막혀도 다른 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기록과 절차를 믿어보자고요. 밤이 깊어가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적이 되었다가 다시 운명의 인도로 가족이 되어 함께 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구청 법률상담 창구입니다. 서연은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상담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강우가 밤새 모은 증거자료들과 서연이 녹음한 파일들, 그리고 불법적인 합의서 초안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상담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을 보고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압류가 금지된 급여와 연금에 손대려 한 정황이 이렇게 뚜렷한 건 드물어요. 녹음 파일과 내부 문서까지 있으니 이건 확실한 승소 사건입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고소와 진정을 함께 진행합시다. 금융감독원 민원, 경찰 고소, 노동청 진정을 동시에 접수하세요. 상담사는 각각의 서류 양식을 출력해서 건네줍니다.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처리될 수 있고 언론 공개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한편 대한채권관리 사무실에서는 팀장이 강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실적표가 펼쳐져 있고 강우의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미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도윤 건이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냅니다. 어제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대성건설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어. 상대방이 법률 상담을 받겠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우가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서연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법률 상담이고 뭐고 이미 법무팀에서 검토 끝났어. 팀장이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 강우에게 던집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밀어붙여. 계좌 동결 통지서도 함께 가져가고 안 되면 직장까지 찾아가. 강우는 그 서류를 받아보니 긴급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 접수되면 도윤의 모든 재산이 즉시 동결됩니다. 연금 계좌는 물론이고 서연의 알바비 계좌까지 모두 막힙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장애인 가정인데 심하긴 뭐가 심해. 빚 안 갚는 게 더 심한 거지. 팀장은 강우를 째려보며 경고합니다.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야. 김대리가 이런 건 훨씬 잘해. 강우는 김대리를 떠올리며 섬뜩해집니다. 김대리는 회사에서도 악명이 높은 인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정의 전세금까지 압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강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빌라로 가는 대신 경찰서로 향합니다. 서연과 미리 약속한 대로 내부 고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는 서연과 도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고 서연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우가 들어오자 세 사람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피고발인은 대한채권관리 김 팀장과 관련 직원들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작성하며 말합니다. 박강우 씨는 내부 고발자 신분이군요. 네, 하지만 저도 피고발인에 포함시켜주세요. 강우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실명 고발자이자 동시에 피고발인입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했으니까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보통은 내부 고발자가 면책을 요구하는데 제가 직접 채무자들을 괴롭혔으니까 처벌받아야죠. 강우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강우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 자료들을 경찰관에게 보여줍니다. 팀장과 대성건설 담당자 간의 통화 녹음,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 전자 서명 위조 지시서 등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경찰관이 자료들을 보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도 동시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으로 향합니다. 금융감독원 건물은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민원 창구 담당자는 강우가 제출한 내부 문서들을 보고 즉시 상급자를 불러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과장급 직원이 나와서 말합니다. 전자 서명 발송 기록이 회사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것도 문제고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위법 행위도 극히 심각합니다. 추가로 이것도 있습니다. 강우는 USB를 꺼내 건네줍니다. 팀장과 대성건설 담당자 간의 모든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요.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권 추심을 의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가 USB 내용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대성건설도 함께 조사해야겠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후에는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합니다. 한 방송사 기자는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금세 파악하고 즉시 취재팀을 꾸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대기업이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합니다. 게다가 내부 고발자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는 건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그날 저녁 대한채권관리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팀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침울하고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 문서가 다 새어나갔지? 팀장이 직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박강우는 어디 갔어?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잖아. 아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대답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우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고 표정은 결연합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팀장님, 사직합니다. 강우가 사직서를 팀장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뭐? 갑자기 왜? 설마 너?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서요. 강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도윤 씨 사건은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강우에게 달려듭니다. 너 미쳤어? 회사를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강우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신고했습니다. 상계유도 말하기 대본, 연금 압류 지시 문서, 전자 서명 위조 지시서, 대성건설과의 불법 계약서까지 전부요. 강우는 담담하게 나열하며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걱정하며 수군거리고 팀장은 강우를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우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여러분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뉴스 메인으로 대기업 산업재해 책임 회피 위해 채권 추심업체 이용이라는 제목이 나갑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가 된 피해자의 장애연금까지 압류하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추심 담당자였으며 그가 피해자의 오빠였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는 강우와 서연의 인터뷰도 방송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에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인 줄 몰랐지만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서연도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대성건설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대한채권관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팀장은 업무상 횡령과 강요 혐의로 구속되고 대성건설 담당자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대성건설은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개인 채무를 빌미로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 괴롭혀서 합의금을 낮추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장애인 가정이 10여 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강우의 증언과 증거 자료들은 이들 사건의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는 도윤의 채무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채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장애연금까지 압류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채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대성건설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명령합니다. 판결문을 듣는 법정에서 서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강우도 방청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며칠 뒤 도윤과 서연이 사는 빌라 거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바닥에 따뜻한 무늬를 만들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강우가 낡은 상자를 들고 찾아옵니다. 상자 안에는 보육원 시절의 기록들과 성이 바뀐 서류들, 그리고 유년기 단체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같은 손글씨로 강우, 서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 강우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서연에게 건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추억들이야.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빠가 이런 걸 다 갖고 있었구나. 그 중에는 두 남매가 함께 그린 그림도 있고 서연이 오빠에게 쓴 어설픈 편지도 있습니다. 도윤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강우에게 말합니다. 형님,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제가 국더 끓여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강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맙다, 제부. 아니지, 도윤 씨. 아직 어색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도윤이 밝게 웃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라디오에서는 동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번 주 경로잔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집안을 채웁니다. 강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소비자 권익보호 상담사 일입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적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빠, 새 직장은 어때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좋아.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 강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예전엔 매일 밤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푹 잘 수 있어. 서연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오빠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의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 상태도 좋아졌고 상체 근력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노력하면 휠체어 농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서연이 국을 끓이고 도윤이 반찬을 준비하고 강우가 밥을 짓습니다. 오랫동안 각자 외롭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이런 시간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강우가 말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찾던 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 저도요.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됐잖아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요. 밤이 깊어가자 강우는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 내일 또 올게. 오빠 여기서 자고 가요. 서연이 만류하지만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조금씩 익숙해져 가자. 시간이 많으니까. 강우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강우가 떠난 후 서연과 도윤은 거실에 앉아
새 가족 사진을 벽에 거는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고 불법은 멈출 수 있어요.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연금은 권리이고 가족은 우리가 다시 붙잡아 만드는 생명이에요. 찰칵. 새 가족 사진이 벽에 걸립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오래 미뤄둔 숨통이 트인 빛이 번져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